저 아저씨,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눈 내리던 겨울, 백화점 앞 군고구마 리어카 옆에서 한 재벌집 꼬마가 던진 이 말 한마디는 가난한 남학생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 군고구마를 팔며 버텨야 했던 한 소년. 그리고 평생 얼굴도 본 적 없는 친아버지의 진짜 정체와 마주하게 되는 눈물 나는 노후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춘을 다시 듣다입니다. 본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5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의 추억과 사랑, 인생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영상 멈추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을 오래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천만장자 재벌 꼬마와 군고구마 소년의 기막힌 인연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장 군고구마 냄새로 버텼던 소년 시절. 1978년 겨울 서울 변두리 달동네 언덕 꼭대기 판자와 양철로 만든 방. 겨울이면 바람이 쓸고 들어와 이불 위에 입김이 하얗게 서리던 곳이 제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공장에 나가셨고 저녁이면 혀가 꼬부라질 만큼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종수야, 너라도 공부 잘해서 여기서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던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공장 야간 근무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저를 키운 건 할머니였습니다. 허리는 이미 굽었고 손은 늘 떨리셨지만 할머니는 아침마다 허름한 리어카를 끌고 나가 군고구마 장사를 하셨습니다. 종수야, 학교 끝나면 할미 도와야 한다. 알겠지? 응, 할머니. 저는 학교가 끝나면 교복 위에 낡은 점퍼를 걸치고 할머니와 같이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리어카 위엔 커다란 드럼통 하나, 안에서는 고구마가 천천히 익어가고 드럼통 위에 구멍을 뚫어 올려보낸 연기가 겨울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지금도 겨울만 되면 길에서 군고구마 냄새가 날 때마다 그때 얼어붙은 손을 비벼가며 고구마를 뒤집던 제 손이 코끝에 떠오릅니다. 2장 고등학생 그리고 책임.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방과 후에 학원을 다녔지만 저는 책가방을 매자마자 군고구마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디로 나가요? 오늘은 저 아래 큰 길 건너에 새로 생긴 백화점 앞이 좋겠다. 거기가 사람도 많고 손님이 지갑도 두툼하다더라. 그렇게 우리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큰 길을 따라 백화점이 있는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1970년대 말, 지금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 백화점은 저 같은 애에게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두꺼운 코트에 목도리를 두른 사람들, 퍼코트에 하이힐을 신은 아주머니들, 내가 가진 것과는 차원이 다른 풍요라는 게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백화점 맞은편 골목 입구에 세웠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고 얼어붙은 사람들의 손이 하나둘씩 고구마 봉투를 받아갔습니다. 학생, 이거 2개에 얼마야? 예, 아저씨. 2개에 200원입니다. 에이, 하나만 더 얹어줘. 아니 됐다. 너처럼 어린애가 장사하는데 아저씨가 빼먹으면 안 되지. 어쩌다 그런 말을 해주는 손님이 있으면 그날은 하루가 덜 추웠습니다. 3장
그날 눈이 오던 백화점 앞, 문제의 그날도 눈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이었고 할머니는 기침이 더 심해져 집에 계셨습니다. 종수야, 오늘은 너 혼자 나가거라. 리어카 끄는 건 할 수 있겠지? 괜찮아요, 할머니. 저 이제 고3이에요. 다 해요. 고3이었지만 대학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는 처지에 제 미래를 그려본다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백화점 맞은편에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바람이 세서 드럼통의 연기가 옆으로 휘날렸고 사람들은 목도리를 한껏 조여매고 서둘러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하나가 백화점 정문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먼저 내려온 사람은 중년의 남자, 긴 코트를 입고 목에는 고급스러운 머플러를 두른 채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얼굴은 TV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신문에서 본 듯도 한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차 뒤쪽 문이 열리더니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 꼬마가 깡충깡충 뛰어내렸습니다. 아빠, 여기야? 백화점 진짜 크다. 그래, 조심히 내려. 미끄러우니까. 그들은 백화점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다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군고구마 냄새 때문이었을 겁니다. 꼬마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제 리어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얼어 있었고 마스크도 없이 군고구마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꼬마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옆에 있던 남자의 코트를 탁탁 잡았습니다. 아빠, 왜 그러니? 꼬마가 제 쪽을 가리키며 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아저씨,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 얼굴에 꽂혔습니다. 남자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남자가 급히 아이의 어깨를 잡으며 제 쪽을 한 번 더 힐끔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사장, 눈 속에 떨어진 명함. 그때쯤 남자의 뒤에서 다른 차 문이 열리더니 단정한 코트를 입은 여자가 우산을 들고 내렸습니다. 여보, 추운데 얼른 들어가요. 애도 감기 걸리겠어요.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아 백화점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 놀람, 그리고 어딘가 죄책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가 몸을 돌리다가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던 손이 헛돌았습니다. 얇은 카드 하나가 눈 덮인 바닥에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백화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불판 위의 고구마도 잊은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눈 위에 떨어진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주저앉아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명함이었습니다. 아줌 대형그룹 대표이사 회장 한진우. 명함 위에 찍힌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형그룹. 당시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던 재벌 그룹 이름이었습니다.
백화점, 공장, 건설, 은행. 없는 사업이 없다고 할 정도로 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떠들어대던 그 회사 회장의 이름이 명함에 적혀 있었습니다. 한진우. 그리고 조금 전 아빠,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라고 외쳤던 꼬마. 그 아이가 불렀던 아빠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5장. 할머니의 숨겨진 말. 집으로 돌아와 리어카를 밀어넣고 드럼통에 불을 끄고 나니 하루가 다 지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침을 하시며 방 구석에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잘 됐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명함을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길에서 주웠어요. 할머니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백화점 앞에서 군고구마 사러 오던 부자 가족이 있었는데 꼬마가 저보고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그러더니 그 아빠가 명함을 떨어뜨리고 갔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이 사람 이름 다시 한번 읽어보거라. 한진우. 그 순간 할머니는 그대로 기침을 하며 옆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할머니, 겨우 부축해 이불에 기대 앉히니 할머니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종수야. 네, 할머니. 오늘 할미 말 잘 들어라. 이 이야긴 원래 죽을 때까지 내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가 숨겨온 우리 집의 과거를 듣게 되었습니다. 6장. 엄마의 첫사랑. 내 엄마가 20살이었을 때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는 옛날 라디오처럼 떨렸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에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생이 하숙을 했지. 가난한 시골 마을, 농가 밭만 펼쳐진 고장에 서울 대학생 하나가 들어온 것만으로도 큰 화제였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한진우였다. 할머니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 대형그룹 회장이요? 그래. 그때는 겨우 20대 초반이었지. 키 크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마을 사람들 눈엔 그냥 서울 신사였어. 내 엄마, 그러니까 내 딸은 그때 마을에서 제일 예쁜 처녀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머리가 비상하고 글씨도 예쁘게 잘 썼지. 편지 대필해 달라고 마을 총각들이 줄 서서 기다릴 정도였으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하숙생과 시골 처녀는 어쩌다 같은 지붕 아래서 밥을 먹고 농사일도 같이 도우며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습니다. 진우는 늘 꿈을 얘기했다. 나는 나중에 큰 회사 만들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진 않을 거예요. 공장도 짓고 사람도 많이 뽑고 미국에도 나가고. 엄마는 그의 눈을 보며 처음으로 세상은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넓구나. 그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여름날 소나기가 쏟아지던 날 둘은 마을 뒷산 비탈길에서 비를 피하다가 서툰 첫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때 내 엄마 얼굴이 얼마나 붉어졌는지 지금도 내 눈에 선하다. 그렇게 둘의 사랑은 첫사랑답게 순수하게 그리고 너무나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7장. 임신 그리고 선택. 어느 날 엄마는 할머니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기를 가진 것 같아. 그때가 엄마 21, 한진우 23,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처녀가 배부터 불러오르면 당시에는 마을에서 어떻게 사느냐. 할머니는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이 상황 어떻게 할 거냐? 진우는 길게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 집에 가서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그의 집은 이미 그때도 서울에서 꽤 알려진 중소기업 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고 집안은 이미 서울의 어느 지방과 정략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진우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 둘 결혼시키겠다. 힘들어도 같이 살면 되지 않겠냐? 진우는 고개를 떨군 채 작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안 됩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절 내쫓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사도 집도 다 끊겠다고. 그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저는 저 사람들 기대를 절대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회사를 키워야 하고 어머니의 뺨이 그 자리에서 날아갔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소리냐? 진우는 눈을 감고 그대로 얻어맞았습니다. 아기를 버리자는 말이냐? 그건 엄마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만 전 결혼은 못합니다. 그날 밤 엄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우야, 너 정말 나랑 우리 아이를 다 버리겠다는 거야? 진우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서울로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와 엄마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마을 사람들 시선을 피해 뒷산 산자락에 숨어 살며 배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배는 점점 불러왔고 마을 사람들 입에는 수군거림이 떠돌았습니다. 저 집 딸 서울 남자한테 당했다더라. 할머니는 머리채를 잡혀 끌려나와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 엄마는 그 모든 욕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눈이 소복이 쌓이던 날 엄마는 저를 낳았습니다. 김종수, 아버지 이름은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8장, 두 남자, 두 운명. 제가 태어나고 몇 달 뒤 엄마는 서울에서 들려온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서울 대학생 있잖아. 그 집 아들이 이제 회사 물려받는다더라. 한진우는 집안 기대대로 회사에 들어가 빠르게 승승장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벌 그룹이 젊은 경영자로 신문에 얼굴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TV도 신문도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렸지만 할머니는 어느 날 신문을 찢어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알아야 할까 싶어서. 제가 5살이 되던 해 엄마는 공장 야간 근무 중 야간버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저를 키운 건 할머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 채 군고구마 리어카를 끌며 살아가던 가난한 남학생이 되었고 한진우는 백화점 앞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내리는 천만장자 재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백화점 앞에서 그의 아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 아저씨,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구장, 명함, 그리고 확인. 그날 밤 할머니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찢어진 신문 조각을 꺼내 오셨습니다. 신문 조각에는 젊은 사업가의 사진이 실려 있었고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진우 상무 해외 투자 유치 성공. 사진 속 얼굴은 명함에 적힌 이름과 같은 사람이었고 오늘 백화점 앞에서 본 그 남자의 젊은 시절이 분명했습니다. 종수야,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아버지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선 바람 소리가 났고 누군가 골목길을 허둥지둥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럼 전 재벌 아들인 거예요?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피만 놓고 보면 재벌 아들이지. 하지만 종수야,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짜 아버진 평생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 아버지다. 넌 나만 보고 자랐어.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편으론 어딘가 모를 분노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10장 대형그룹 정문 앞에서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라는 꼬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면 교실 블랙보드가 아니라 백화점 앞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이라도 해보자. 진짜인지 아닌지.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복 차림으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대형그룹 본사가 있는 빌딩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빌딩 유리는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대형그룹, 금색 글자가 건물 꼭대기에 떡하니 박혀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양복 입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경비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한진우 회장님 계시나요? 경비 아저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학생, 여기 아무나. 회장님 찾는 데 아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저는 쥐고 있던 명함을 마치 비장의 카드처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백화점 앞에서 떨어뜨리고 가셨어요. 경비 아저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명함을 보았다가 조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찾아왔다고? 그냥 택배로 보내면 되지. 뭘 여기까지. 한참을 망설인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 아버지를 한 번만 보고 싶어요. 경비 아저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야 이놈은. 그때였습니다. 정문 안쪽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나와 경비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학생이 말이야 회장님 아들이라는데? 아니에요. 저는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믿고 싶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비서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와 명함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리로 들어와 봐요. 11장. 문 앞에서 멈춘 대면 건물 안은 난생 처음 보는 세계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벽에 걸린 대형 그림들, 귓속에서 심장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비서는 제게 작은 회의실로 보이는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회장님께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이라고 했나? 문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날 백화점 앞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한진우 비서는 문틈으로 작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명함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밖의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그것이 내 아버지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비서의 목소리가 더 낮게 들렸습니다. 회장님 말씀입니다. 명함은 돌려받고 학생은 적당히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안 만나도 됩니다. 비서는 조심스레 묻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기다려 볼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미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문을 향해 돌아서는데 바로 그때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잠깐 우리의 그림자가 겹쳤다가 다시 갈라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생전 그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12장. 할머니의 마지막 눈물.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기침을 하며 이불 속에 누워 계셨습니다. 다녀왔냐? 할머니. 저는 문 앞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안 만났어요. 할머니는 모든 걸 눈빛만으로도 알아버리신 듯 그저 한숨만 길게 내쉬셨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날 밤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머니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종수야, 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사람이란 게 어쩔 땐 죄를 지어놓고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라는 사람을 평생 원망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안 하려고 했다. 너까지 그 사람을 평생 원망 속에 묶어두는 것. 그날 이후 몇 달 뒤 할머니는 기침이 더 심해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 속에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종수야,
한 번만 더 물어보마.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아버지는 누구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요. 할머니의 입가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 말 들으니 이제 마음이 놓인다. 그렇게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13장. 그 후의 인생, 그리고 노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군고구마 리어카를 혼자 끌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와서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꾼으로 일했습니다. 장갑 안에 스며드는 시멘트물, 허리를 끊어버릴 것 같은 무거운 자재들. 그러다 허리를 다치고 허리가 안 좋아지면서 공사판에서 잘리기도 했습니다. 방 한 칸 자취방에서 컵라면으로 하루를 때우며 살아가던 어느 날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형그룹 한진우 회장 심근경색으로 별세. 순간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검정 리본이 달린 사진 속 한진우의 얼굴이 또렷이 잡혀 있었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저를 한번 쳐다보고 갔던 얼굴, 대형그룹 정문 앞에서 문 너머로 느꼈던 기척. 이제 그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동정도 아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복잡한 감정.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날 밤 저는 군고구마 장사를 접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어떻게든 다른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노력만으로 모든 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자격증 공부도 해보고 식당 배달, 편의점, 경비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손주를 보며 노후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끝내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이 그저 원룸 방 한 칸에서 TV를 벗삼아 살게 되었습니다. 14장. 다시 만난 꼬마.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가 이른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허리가 성치 않아 공원 벤치에 앉아 무료 신문만 뒤적이던 저에게 어느 날 우연처럼 한 광고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사연 라디오.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때 문득 오래전 백화점 앞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 아저씨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가슴 한켠에 넣어두었던 이야기를 한 번쯤 꺼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을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연에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꼬마를 한 번 더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15장. 노인의 앞에 서 있는 젊은 남자. 사연을 보내고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종수 어르신 되십니까? 상대는 차분한 목소리의 남자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사연 저희가 잘 받았습니다. 혹시 한번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몇 날 며칠을 망설이다 저는 그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오래된 다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탁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김종수 어르신이시죠? 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훈?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아마 제 아버지 성함을 들으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은 한진우입니다. 시간이 다시 한번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께서 사연에서 쓰신 그 꼬마가 저입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군고구마 냄새를 맡으며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말하던 그 꼬마, 그 아이가 이제 제 앞에서 정장을 입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16장 아버지의 비밀, 아들의 고백. 지우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많은 분들에게 칭송도 욕도 함께 들으셨던 분입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면 늘 그렇듯이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릴 때 한 번은 백화점 앞에서 아버지랑 같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군고구마 냄새가 나서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이 잠시 멀어졌습니다. 거기 추운 줄도 모르고 군고구마를 뒤집는 고등학생 형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아버지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죠. 저 아저씨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얼굴이 얼마나 굳었던지 어린 마음에도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무신 뒤 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한테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근데 오늘은 그 말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는 눈을 감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젊은 시절 시골에서 사랑했던 여자 임신 소식을 듣고 등 돌리고 떠났던 이야기,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끝내 찾아가지 못한 이야기, 그 모든 것을 지훈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그 말을 음조렸습니다. 언젠가 내 앞에 나를 닮은 어떤 청년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내가 도망쳤던 그 아이가 그날이 오면 나는 도망치지 말아야 하는데.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진 끝내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대형그룹 정문 앞에서 어르신이 저희 회사를 찾으셨던 날 아버지는 문 안쪽에서 손잡이만 잡고 한참을 서 계셨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또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길래 혹시나 하고 살짝 문 아래를 봤다더군요. 지우는 그 장면을 마치 보고 온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검은 교복 바지에 달아해진 운동화.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그림자. 아, 그 아이구나. 아버지는 직감하셨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은 열리지 않았고 아버지는 그 뒤로 오랫동안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만 딱 한 번 얘기하셨습니다. 지훈아, 사람은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버렸다. 그 죄책감을 평생 가지고 살았다. 17장 마지막 부탁. 지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눈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입니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지훈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훈아, 언젠가 내가 길에서라도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면. 아버지는 마른 입술을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내가 평생 사과하고 싶었다고, 정말 미안했다고 대신 전해다오.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르신의 사연을 읽고 저는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백화점에서 잃어버렸다고 몇 날 며칠 찾으셨던 그 명함입니다. 비서가 그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명함은 제가 몇십 년 전에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르신 사연 속 명함, 백화점, 군고구마,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라는 말까지 모든 게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지우는 오래 숨겨두었던 걸 꺼내놓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르신이 우리 아버지가 평생 마음에 묻고 산 그 아이라는 걸요. 18장 용서와 노후. 다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컵과 접시가 살짝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어쩌라고요? 지우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릴 적 군고구마 냄새 맡으며 저를 보던 그 꼬마의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께 용서해달라고 말하려 온 건 아닙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감히 부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한 사과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지우는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숙여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신 겁니다. 만약 그 아이를 찾게 되면 전해다오라고요. 수첩에는 젊은 시절 시골에서 엄마와 함께 찍었던 흑백 사진 한 장과 그 아래에 서툴게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편지에는 한진우의 글씨로 씁쓸한 고백과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종수야, 너를 종수라고 부를 자격도 없지만 이렇게라도 불러보고 싶구나.
나는 너에게 최악의 아버지다. 얼굴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했고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했다. 하지만 세상에 버려도 되는 인생은 없다. 너만은 나처럼 비겁하게 살지 않길 바란다. 이 말 한마디라도 전해지면 좋겠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래도 살아줘서.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 아버지에 대해서.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위대한 사업가일 수는 있었겠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아들이 보기엔 참 허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한 사람의 아들이기에 아버지를 끝까지 미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어르신도 그러실 겁니다. 평생 원망하면서도 어딘가에서는 한 번쯤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하셨겠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9장 선택. 지훈이 자리를 뜨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지훈 씨, 네 어르신. 당신이 나에게 온 이유가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끝내 하지 못한 선택을 당신이 대신 한 거겠지요. 지훈은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나도 오늘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떤 선택이신가요? 저는 마른 입술을 한 번 적시고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하진 않겠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가슴에 돌멩이처럼 품고 있던 그 미움, 그 짐을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부로 내려놓겠습니다.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당신 아버지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기에 미움보다는 미련을 남기고 이제 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후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벼움이었습니다. 20장 에필로그 노후 사연. 그리고 당신에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여전히 원룸 방 한 칸에 살고 있고 연금과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그럭저럭 버티며 살아갑니다. 재벌 2세, 3세가 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군고구마를 뒤집던 그 소년이 대형그룹 정문 앞에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끝내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던 그 청년이 이제 노인이 되어 이렇게 사연을 적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멀리 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느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르신 중에 평생 마음에 묻어둔 원망이 있으신 분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에서 풀지 못한 매듭이 있으신 분, 그분들께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망을 안고 사는 것보다 그 원망을 내려놓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그림자를 내 인생에서 조용히 보내주려고 합니다. 태어나게 한 사람보다 옆에서 함께 버텨준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게는 그 사람이 할머니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 어딘가에 돌덩이 같은 감정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늙어서야 겨우 한 이 선택을 조금 더 젊은 나이에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백화점 앞에서 군고구마 냄새를 맡으며 제게 다가와 저 아저씨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라고 말했던 그 꼬마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 아마도 우리는 많이 닮았을 거다. 겁이 많고 후회도 많고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그런 사람을 닮았겠지. 여기까지가 천만장자 재벌 꼬마와 군고구마 파는 가난한 남학생의 노후 사연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72세 군고구마 소년이었던 김종수 올림.